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타이타닉과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룬의 이혼 이야기를 아시나요? 영화계의 거장은 예전에 만났던 여자를 못 잊어서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아내 린다에게 600억 원의 위자료를 줄 테니 깨끗하게 이혼해 달라고 했죠.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600억 정도면 그까짓 이혼이야. 주례까지 서줄 수 있고 받은 돈으로 멋지게 새 출발하겠네. 라고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600억이면 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일이 되니까 굉장히 모멸감이 느껴지는 일이더라고요. 심지어 600억도 6억도 아닌 1억의 제 영혼을 팔라는 제안을 들었으니 말이죠. 저는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걸 기꺼이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어려운데 아예 남인 사람과 그렇게 쉽게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딸과 둘만 남은 아버지는 금보다 귀한 외동딸에게 뭐든 할 수 있는 걸 해주려고 노력하셨죠. 코다리찜 전문점을 오래 운영하신 아버지께서는 연중 무휴 쉬지도 않으시고 식당에 나가 일을 하셨는데 그런 아버지께서 쉬는 날은 늘 제가 관련된 날이었죠.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가는 소풍날, 학부모 참관 수업, 수능 당일과 대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그리고 제 결혼식 이런 날이요. 근데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남편을 만나면서 그렇게 만난 타인도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한밤중 술 냄새가 잔뜩 나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전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다닌 도서관에서 만나 친해진 언니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언니는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독서실 총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겸하고 있어서 친해졌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임용고시를 패스한 1년차 교사였고 언니는 한 번의 낙방을 경험한 변호사 지망생이었죠. 날짜를 보니까 1월 중순이 지났기에 혹시 좋은 소식을 가져왔나 해서 빠르게 전화를 받았는데 웬걸? 술 냄새가 잔뜩 나는 목소리가 제 이름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야, 받았다. 수진아.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가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아먹지도 못했지만 저는 이미 이 언니의 주사를 잘 알기에 제가 그 당시 자취하던 집 근처에서 술을 먹고 있으니까 데리러 오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 씁쓸하지만 목소리를 봐서는 언니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걸 감지했죠. 집에서 입던 트레이닝복 위에 패딩만 걸치고 평소 언니가 동네에 놀러 오면 갔던 꼼장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냥 술자리가 아니라 시험에 떨어진 로스쿨 동기들이 모인 눈물의 현장이었고 친한 언니는 술 먹고 반쯤 탁자에 엎드려 있었어요. 제가 언니에게 다가가니 언니는 활짝 웃으면서 씩씩하게 나 또 떨어졌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 하면서 등을 토닥여줬고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더 마시겠다고 저를 강제로 옆에 앉히는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술잔 대신 콜라가 담긴 잔을 앞에 둔 남자는 어색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2차 온 지 2시간 정도 됐어요. 금방 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근데 술 안 드셨나 봐요? 여기서 제일 말짱해 보이세요. 네, 제가 시험은 떨어지긴 했는데 술을 원래 안 마셔서. 아까 정연 누나가 전화할 때 못 말렸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늘 있는 일인데요, 뭐. 이 근처에 진짜 친하고 귀여운 동생이 있다고 꼭 불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귀여운 분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게 제가 남편과 나눈 제일 첫 번째 대화였어요.
술을 안 마신다고 하는 남편은 옆에서 만취한 사람들이 내뿜는 술 냄새를 마신 탓인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재밌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곳에서 제대로 된 문장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라서 언니가 집에 가겠다고 할 때까지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네요. 대화를 해보니 남편은 저와 28살로 동갑이었고 이번 시험이 처음으로 보고 낙방을 한 시험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결과 집에 가기 전에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후에는 종종 만나 식사를 하다가 연인이 됐죠. 남편의 첫인상은 어딘지 맹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웃는 것도 뭔가 좋게 말하면 순박해 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버리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실제 성격도 그랬어요. 착하고 다정한데 너무 설렁설렁한 느낌이 나서 제가 매번 좀 야무지게 해봐 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근데 말은 또 엄청 청산유수로 잘했습니다. 이래서 변호사가 되려나 보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 매력에 빠져서 남편의 공부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만났어도 좋았고 만난 후에도 피곤해서 코피를 흘리는 것도 그저 안쓰럽기만 했네요. 남편은 다행히 집안이 여유로운 편이어서 공부하면서 배를 고른다거나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자취를 해서 종종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식당에서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 남편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가 되는 것에 큰 뜻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응원을 해줬습니다. 제 직업이 교사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하라고 형사법, 법조 윤리, 민사법과 공법을 각각 스터디 카드를 만들어서 주기도 했고 정말 친한 친구의 사촌 언니가 변호사라서 시험 전 논술 문제에 대한 질문을 따로 자리를 만들어 자문하게 해주기도 했어요. 공부를 하는 남편과 연애를 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공부를 도와주는 것도 오히려 도우면서 저도 생소하고 신기한 사실들은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오히려 즐거웠고요. 단 한 가지 어려웠던 건 바로 노력을 함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힘들어하는 남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거였죠. 종종 제 앞에서 힘든 내색을 단 1%도 보이지 않으려는 게 보여서 까놓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말하고 제게 위로받았고 짜증이 나고 예민한 날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말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남편을 예민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어느새 만난 지 1년이 가까워졌고 갑자기 예상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수진아, 혹시 거절하고 싶으면 바로 거절해도 돼. 전달하는 것뿐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수진이 너 초대해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생각 있어? 어디 전쟁이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비장한 얼굴로 남편이 제게 물어본 건 남편의 어머니께서 저를 초대하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제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우물쭈물거리며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분명히 널 내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초대하시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다 아시거든. 내가 다 말하고 종종 내 자취방 오시면 티가 딱 나기도 하니까. 괜히 결혼 얘기 나와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불편하면 솔직하게 거절해줘. 왜 부담스러워? 찬혁이 너 나랑 결혼 생각 없어? 어? 아, 나야 너무 하고 싶지. 고맙지. 근데 나 시험도 계속 떨어지는데 네 발목 잡는 건 아닐까 봐. 난 물어볼 것도 없어. 너만 괜찮으면 정말 난 너뿐이야. 말로 먹고 사는 직업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해서야. 어머니께 말씀드려. 미래 아들 며느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얼렁뚱땅 남편과 제가 결혼을 전제하에 연애를 하는 게 저희 사이에 공식화됐고 저는 처음으로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복집을 운영하셨고 동생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한 건지 그날 저는 시댁에서 귀빈 대접을 받았답니다.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와, 한복집 운영하실 만하다 였어요. 단아하고 우아하신 외모에 목소리나 말투도 나긋나긋 하셨거든요. 제가 현관문을 지나 인사를 하기 전에 부드러운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만난다고 고생이 많아요. 남의 집 소중한 딸 한창 이것저것 하면서 연애할 시기에 이렇게 뒷바라지만 해서 어떻게 해? 내가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우리 수진 양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아유, 제가 고생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죠. 아니에요. 내가 잘 알지. 자식 공부시켜봐서 너무 잘 알아. 곁에 있는 사람도 피가 마르는 거야, 그게. 어머, 내가 손님을 현관문 앞에 이렇게 세워두고 말이 길었네. 일단 들어가서 앉아요, 앉아. 커피 줄까요? 아니면 홍차?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차 마셔요, 우리. 무슨 온다리를 내조하는 평강공주를 대하는 것처럼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아주 다정하고 대단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시고 평소 쉬는 날 집에도 잘 안 붙어 있다는 시누이도 집에 안 나가고 저를 보기 위해 남아 있더라고요. 언니,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는 어느 동네에 있어요? 이야, 지혜야, 무슨 초면에 바로 언니라고 부르냐? 뭐 어때서? 어차피 둘이 결혼한다며. 그때 집에 와서 나랑 엄마 붙들고 자랑했잖아. 수진이가 나랑 결혼한대. 엄마 며느리래. 라고. 벌써 잊었어? 아이, 넌 그걸 지금 왜 말해? 어머, 왜 지금 말하면 안 되니? 혹시 결혼 생각 없어? 수진 양, 그냥 했던 말이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찬혁 씨가 저 불편해할까봐 괜히 저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결혼할 거라고 그 앞에서 확정까지 내리니 시어머니는 10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활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찬혁이가 수진 양 만난 후에는 발 뻗고 자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애 때문에 가슴 졸였는데 이제는 또 로스쿨 시험 본다고 하니 내가 기함을 했지. 그게 또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고시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유 지겨워. 엄마가 지겨울 게 뭐 있어요. 공부는 다 내가 하는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야 이놈아. 아무리 공부는 네가 하고 시험은 네가 본다지만 엄마도 같이 보는 기분이라고. 근데 내가 그 걱정을 수진 양이랑 나눠서 들으니까 살겠어요. 고마워요 수진 양. 근데 또 수진 양하고 수진 양 아버님께 못할 짓 하는 건 아닌가 몰라? 고마워하셨다가 미안해하시고 또 가족이 되자고 하셨다가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하시고 작은 원맨쇼를 보는 것 같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참 귀여운 분이셨어요. 아들의 곁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걸 원하는 부모로서의 마음과 또 같은 부모로서 저희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시어머니의 내면에서 싸우는 것 같았죠. 그 후로는 종종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을 하셔서 밥을 사주시거나 저 생각나서 샀다며 옷이나 스카프 같은 걸 사서 남편을 통해 보내주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 생신도 알아내셨는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개량 한복 세트를 보내주셔서 또 한 번 감사 연락을 드렸고 저도 시어머니 한복집으로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2번째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 그 해에 결혼식을 치러버려야겠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남편은 2번째 낙방으로 크게 좌절했고 그 좌절 때문에 거의 심리적으로 고립될 뻔했거든요. 공부하면서 물론 점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남편의 자존심, 자존감은 바닥을 쳐버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정신을 붙들 수 있는 건 결혼을 함으로써 믿음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늘 남편이 도서관에서 공부가 끝나면
만나서 둘이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한강 둔치에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좀 오버를 하긴 했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본식에서 사용할 반지가 아니라 편하게 커플로 낄 반지를 사서 내밀고 말했죠. 결혼하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뭘 성공하고 실패를 할지라도 늘 네 곁에 있을게. 나도 사람이라서 종종 무슨 일이 생기면 널 원망할 수도 있고 시비도 걸고 예민해져서 미운 소리도 할 거야. 하지만 난 알아. 그런 나를 받아줄 사람도 너뿐이고 어떤 일로 싸우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할 거라는 걸. 자녀가 행복하게 해줄게. 너도 날 행복하게 해줘. 좀 오글거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남편에게 한 프로포즈 대사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때 몇 날 며칠을 다이어리에 적어가면서 할 말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이어리는 지금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고요. 남편은 입도 못 대다가 마침내 저를 바닥에서 일으키고 꼭 안아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대답을 했네요. 그렇게 남편은 3번째 시험과 동시에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어요. 물론 결혼 준비는 거의 제가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식에서 입을 한복도 손수 치수를 재서 수제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완성된 한복을 입혀주실 때 평생 행복하게 잘 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으니까 수진이는 꼭 행복할 거야.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저는 그 영원히 담긴 한복을 입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시는 한복집에 제가 결혼식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 놓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함께 살 집이었어요. 준비했던 것보다 몇 년은 먼저 결혼을 해서 아직 모아둔 돈도 없는 데다가 제가 멋대로 벌린 결혼 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어요.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고 자리 잡기 전까지 시댁에서 함께 살자고 말이죠. 아마 다른 시어머니였으면 제가 바로 거절을 했을 겁니다. 원룸이라도 그냥 둘이서 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얘기를 꺼내신 건 저희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전적으로 선택을 제게 맡겼고 저도 흔쾌히 승낙을 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방 4개짜리 아파트에 시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머지 2개 방 중 하나는 저희 방, 나머지 방은 남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으로 바꾸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갖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아침에 독서실로 나가면 저녁에 들어왔기에 저희 셋이서 참 잘 붙어서 시간을 보냈죠. 주말에는 목욕탕에도 갔고 백화점에도 같이 가고 경복궁이나 경리단길 등 서울에서 놀러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본 것 같아요. 멀리 여행까지 가면 혼자 남아 공부할 남편이 불쌍하니 꾹 참았습니다. 나중에 가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 지나 남편의 3번째 변호사 시험이 다가왔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결혼으로 확신과 안정감을 주는 건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3번째,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험 결과 발표하는 날 남편이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내용을 품은 문자 메시지를 제게 보내고서 말이죠. 말 그대로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남편이 혹시나 시험 결과에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당장 넘어가실 것 같았고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안정시키기 위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성을 붙들고 경찰서에 가고 휴대폰 번호 추적을 위해 소방서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멀지 않은 한강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술에 조금 취한 채로 한강 둔치에 무너진 것처럼 앉아 있었고 수색해 주신 소방대원과 경찰은 제게 남편을 인도해 주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제 쪽으로 걸어오는 남편을 보고 저는 그대로 뺨을 내리칠 것처럼 팔을 들어 올렸다가 이내 그 손으로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정말 정신을 놓고 울었어요. 남편도 저를 따라 울었고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됐든 너를 사랑하고 옆에 있을 거라는 말은 사실이라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먹여 살릴 테니까 계속 시험 도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갖든 상관없다고 말했죠. 그렇게 집에 무사귀환한 남편은 3일의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일을 시작해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요. 남편은 남은 1년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다시 단기 임대로 원룸을 얻어서 나가서 공부만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만추가경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남편은 이제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큰 결실을 냈습니다. 31살이라는 나이에 남편은 드디어 고대하던 시험에 합격해서 당당히 변호사가 됐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시간 낭비도 하지 않았어요. 합격을 축하할 시간도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 면접을 보러 다녔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메이저 로펌은 아니었지만 회사 규모도 꽤 큰 로펌이었죠. 남편은 앞으로 2년 동안 바짝 돈을 모아 분가해서 둘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 누렸던 둘만의 신혼생활을 하자는 말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합격 발표 날 이런 말을 하셨네요. 이거 찬혁이 너 혼자 낸 결과 아니다. 수진이가 함께 낸 결과야. 아무리 제 도움이 많은 역할을 했어도 굳이 이런 말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에 크게 감동을 했네요. 정말 이제는 모든 걱정이나 불안을 당연히 곁에 두는 일상이 아닌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벅차오른 가슴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달콤한 순간이 올 거라고 내 자신에게 되뇌었던 게 모두 거짓이었다고 누군가가 비웃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비웃음의 주인공은 제가 누구보다 믿던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그날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변호사가 된 남편을 자랑하기 위해 나갔던 모임에서 돌아오신 날부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험에 합격한 후로 정말 바쁘게 지내셨어요. 나가시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아들이 변호사 된 기념으로 밥도 사고 초대해서 잔치도 벌이시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다니시던 모임에서 호텔 뷔페를 예약해서 아들의 합격을 축하할 겸 한턱 내고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분 좋게 나가신 분이 초저녁에 됐을 때 아주 어두운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모임에서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아니야. 아유, 피곤하다. 나 씻고 바로 자야겠다. 원래 어디 갔다 오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하던 분이 갑자기 피곤하다고 방에 쏙 들어가 한참을 안 나오시니 의아했어요. 그리고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가 걱정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모든 비극의 전조 증상인 줄 상상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어딘가 달라지셨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못 들었다고 둘러대거나 말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귀찮아 보이셨어요. 저는 좀 놀랐죠. 생전 안 그러시던 분이 그러시니까 혹시 몸 어디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시어머니께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는 내가 어디가 아팠으면 좋겠니? 괜찮다는데 왜 계속 그래?
라고 하시더군요. 충격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차가운 행동을 보이는 건 오로지 저에게만이더라고요. 만약 아프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러셨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니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동안 제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어요. 정말 맹세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차갑게 돌변할 만한 계기가 될 행동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내가 예민한 거 아닐까. 만약 오해한 게 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 해결될 거라고 제 자신을 다독여봐도 시어머니는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혹시 어머니께서 나한테 화나신 거 있나? 요즘 좀 쌀쌀 맞으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남편은 잘 모르겠대요.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저랑 단둘이 있을 때 그러시니까요. 남편은 혹시 그런 것 같다면 대화로 한번 풀어보라고 했고 저는 마음을 먹고 말을 꺼내봤어요. 남편은 급하게 일 때문에 로펌으로 갔고 시누이는 외출을 한 날 시어머니 방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저 들어가도 돼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주무시나 싶어서 살짝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제가 있는 방문을 노려보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 주무시네요? 어머님 너는 내가 들어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벌컥벌컥 문을 여니? 아무리 같이 살아도 예의는 지켜라. 내가 나이 먹을 대로 먹은 너한테 진짜 뭐든 이렇게 가르쳐줘야 알아? 갑자기 떨어진 불효령에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다시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뒤돌아 제 방으로 가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고 있고 그건 그냥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거의 정을 떨어뜨릴 목적의 미움이라는 거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를 가족처럼 아끼던 시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하신 건가요? 그날을 기준으로 시어머니는 바뀐 모습을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를 노골적으로 피하는 시어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해도 내가 뭘 그랬다고 그러니? 너 참 이상하다. 라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셨어요. 정말 황당한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 주말에 제가 일찍 빨래를 돌리고 나오는데 몇 분 뒤에 시어머니가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로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빨래가 다 됐다는 소리에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뺐을 때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색 빨래만 돌린 빨랫감들 안에 언제 빨간색 스카프가 들어간 건지 다른 빨래들마저 모조리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빨간 스카프를 한 손에 들고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언제 다가왔는지 뒤에서 깜짝 놀랄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이거 뭐 한 거야? 빨래 색깔도 잘 구분을 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이게 뭐야 이게. 옷을 다 버려야겠네. 전 분명 이 스카프를 넣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제가 집에서 물 뺄 수 있는 건 빼보고 다른 건 세탁소나 전문 업체에 물 뺄 수 있나 볼게요. 그럴 바엔 그냥 사는 게 낫겠다.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 그저 아직도 손님처럼 내가 해주는 것만 좋았지? 살림 하나를 배우려고 안 했잖아. 아유, 이걸 다 어떻게 하니? 누가 보면 제가 집안에 있는 모든 옷들을 불에 태운 줄 알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 스카프 때문에 실수를 한 건데 심지어 저는 진지하게 다용도실로 들어갔던 시어머니께서 그 스카프를 넣으신 게 아닌가 의심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우는 시어머니를 보다 방에 있던 남편을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을 부르는 저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시고 이윽고 남편이 다용도실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세탁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거 빨래들 내가 색깔별로 구분해서 빼놔달라고 했잖아. 봐봐, 여기 이 스카프 있었어. 어라? 이게 언제 들어갔어? 나 정말 색깔 있는 거랑 청바지는 다 뺐어. 그렇습니다.
그 빨래를 구분해서 제게 준 건 남편이었고 저는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만 했거든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으셨고 남편은 계속 정말 구분 잘했다고 억울해했죠. 저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남편에게 어쨌든 이 지경이 됐으니 물을 빼든 어디 맡기든 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그 짓은 못 맡기겠는지 시어머니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만 됐다고 하시며 방 안으로 들어가셨네요. 그 후에도 제가 설거지한 그릇에 물때가 남았다고 시비를 거시거나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바닥이 지저분하다고 제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시어머니 급작스런 행포에 지쳐갈 때쯤 마치 제게 정신 차리고 기운내라는 신호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따로 계획을 한 건 아니었지만 기쁘고 설렜습니다. 제가 집에서 얼굴 보고 전화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리니까 남편은 일하다가 마시던 커피까지 다리에 쏟아 엎을 정도로 놀라고 기뻐하더군요. 아직도 남편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일로 놀린다고 합니다. 아내 임신 소식에 기뻐서 커피로 샤워를 했다고요. 저희 아버지도 식당 문을 닫고 저를 보러 오실 정도로 기뻐하시고 시누이도 조카가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사람, 저희 시어머니였죠. 표면상으로는 기뻐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식을 전하니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정말? 그래, 잘 됐다. 애썼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잘 된 일인데 너무 일찍 가졌다. 애가 아빠 닮아야 할 텐데 아빠 닮아야 출세하지. 라고 하시고 또 수진이 너 지금 임신해도 되는 시기니? 학교 다니는데 안 힘들겠어? 등 굉장히 미세하게 신경 거슬리는 소리를 하셨어요. 왜 저러시지? 설마 내가 지금 밉다고 나중에 태어날 애도 미워하실까 하는 생각에 착잡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시어머니가 돌변했던 이유를 알게 됐고 그 이유는 제게 커다란 모멸감과 함께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어요. 제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쓸 학습지 문제로 토요일에 출근을 한 날이었어요. 오후 1시 40분 정도에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게 아직 학교냐고 묻는 시어머니 목소리는 어딘지 간결하고 좀 단호한 음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학교 근처 카페인데 일 끝나면 한번 들르라고 하시더군요. 그 카페는 저도 아는 카페였어요. 안에 자리도 얼마 없고 좁은 골목에 있는 곳이라 손님이 적어서 일하다가 혼자 좀 쉬고 싶으면 가는 그런 카페였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하던 일을 마저 정리한 후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도착해 시어머니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제 눈앞에 시어머니가 정말 낯설게 보였어요. 표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나가다 봤으면 제 시어머니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어머님, 왜 여기로 절 부르셨어요? 저 어차피 일 끝나고 바로 갔을 텐데. 내가 너한테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지. 너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니? 네? 그럼요. 요즘 어머님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긴 했지만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대화해서 개선할 의지도 있고 남편도 자리 잡아가고 곧 아이도 생기니까 만족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애가 매일 어린애들하고 시간을 보내서 그런가. 어쩜 그렇게 단순하고 시야가 좁니?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하고 사람은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본 정도 있고 우리 아들한테 네가 잘한 건 사실이니까 여유 있게 자립할 돈은 손에 쥐어줄게. 1억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넌 어떠니?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 돈 받고 내 아들이랑 헤어지라는 거야.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1억을 받고 남편이랑 이혼을 하라고요? 어머님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세요?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것보다 저는 그렇다 치고 남편이 그렇게 하겠대요? 찬혁 씨는 이거 모르죠?
지금은 몰라도 네가 이혼하자고 해서 갈라서고 나면 나중에는 다 이해할 거다. 이게 다 찬혁이를 위한 일이니까. 그건 또 무슨 회개한 말이에요? 너만 없었으면 찬혁이한테 얼마나 많은 선자리가 들어왔을지 너 아니? 찬혁이 시험 합격하고 나가는 자리마다 결혼만 안 했으면 지들이 나서서 중매 섰다고 난리를 치더라. 한 명은 병원장 딸이 지금 혼자인데 왜 그렇게 빨리 결혼시켰다고 하고, 대기업 임원 딸도 선자리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니?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변호사 된 아들로 장사 못해서 제값 주고 못 팔아서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너 입 다물어. 내가 억울해서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니까. 그러다가 내 한복집에 자주 오던 중매쟁이가 그러더라. 아들 이혼시키면 똑같이 이혼한 여자한테 보내라고. 저 아는 사람 중에 건물주 딸이 있는데 의사 사위 들어오면 병원 차려주고 변호사 사위만 들어오면 그 건물에 아예 사무실을 개원해 주려고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너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된 변호사 사무실 차려줄 수 있어? 변호사 남편 가져가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수지타산이 맞잖아. 저는 어머님처럼 속물이 아니라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저 남편 변호사라는 것 하나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 아들 저랑 결혼할 때 로스쿨 나온 백수였고 시험에만 3번 떨어졌잖아요. 차라리 시간 낭비 안 하고 다른 변호사 만나서 더 빨리 변호사 마누라 됐겠죠. 근데 제가 어머님 아들을 기다리고 결혼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들을 내 새끼라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어디 팔아서 돈방석에 앉을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겠죠? 너랑은 더는 말을 못하겠다. 말이 어떻게 통해야 말을 하지? 됐고, 너 얼마 더 얹어주면 포기하고 깔끔하게 이혼할래? 너 하는 꼴이 불쌍해서 더 주려니까 원하는 숫자나 말해. 어머님, 유명한 영화감독 중에 아내한테 600억 주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한 사람 얘기 아세요? 어머님도 600억만 만들어 와보세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은 해드릴 테니까요. 뒤에서 뭐라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대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한바탕 퍼붓고 나니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비척비척 발이 닿는 곳으로 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라고 끝나지 않는 생각을 되뇌이면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인류애를 상실하는 것 같았어요. 몇 분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입도 마르기 시작했고 귀도 멍하고 머리도 아찔하게 울리더라고요. 어디 앉아서 숨 좀 고르자라는 생각만 들었고 사실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온 몸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제 옆에 있던 사람은 저와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환자분 자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 보세요.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정신 잃고 여기까지 실려오셨는데 어디까지 기억나세요? 그 사람은 바로 간호사였고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제가 공원으로 들어서는 높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병원에 왔다는 겁니다. 병원에 오고 3시간 만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 휴대폰을 늦게 찾아서 이제야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으니 조금 있으면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0분 정도 뒤에 남편이 병실에 도착을 했고 의아했던 건 의사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참담한 표정으로 제가 놓은 침대 끝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고 얼마 안 있어 의사는 천천히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충격으로 유산을 했다고 말이죠. 추락하고 바로 구급차 안에서 하혈을 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폐반 조직이 방출된 후였다고요. 임신 초기의 유산은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쉽게 일어나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의사가 설명을 했지만 실감도 나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엎드려서 울었고 남편은 그런 제 등을 쓸어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의사는 나가기 전에 이틀 정도 입원해서 몸 상태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엄마랑 지혜한테도 연락했어. 엄마는 지금 오고 계신다는데 당신이 혼자 있고 싶으면 오지 말라고 할게. 그 말을 듣자마자 실처럼 이어지던 울음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힘없는 팔을 뻗어서 남편의 어깨를 짚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 이렇게 빛도 못 보고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남편은 제 뜻도 모를 소리에 얼굴을 찌푸렸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 남편을 무시한 채 저는 옆에 있는 가방을 들어서 휴대폰을 찾았어요. 다행히 계단에서 구를 때 충격을 안 받았는지 휴대폰은 멀쩡했죠. 저는 최근 녹음한 내역을 확인하고 남편에게 건넸어요. 맞아요. 몇 시간 전 시어머니의 부름으로 카페에 들어가기 전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무시무시한 표정을 보고 불안감을 감지한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가방 안에 넣고 들어갔었거든요. 그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었고 제게서 건네받은 휴대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던 남편의 얼굴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음성 파일을 다 들어갈 때쯤 병실 문이 열리고 한껏 상기된 표정의 시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얼마나 조심성이 없고 정신을 빼놓고 다니면 계단에서 굴러서 유산이 돼. 너 찬혁이랑 가정 꾸리고 애 낳을 생각이 있었던 건 맞아? 괜히 낳기 싫어서 쇼하거나 사실은 임신도 아니었는데 거짓말 밝혀질까봐 겁나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안 되겠다, 찬혁아. 너, 어머어머, 너 왜 이래? 시어머니가 신나게 한층 한층 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생각이 없는 인간인지 소설을 써서 층을 쌓아갈 때쯤 음성에 녹음된 내용을 다 들은 남편은 한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든 채로 일어나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무서운 기세로 병실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상황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갑자기 완력을 쓰는 남편에게 악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더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돈을 주면서 이혼을 하라고 해요? 엄마, 수진이가 어떤 애인 줄 몰라요? 수진이 내 목숨 살려준 사람이야. 어떻게 아들 인생을 구제해준 사람한테 이따위 막말을 해서 모욕을 줘요? 그리고 이제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으니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다 필요 없어요. 나 엄마랑 이제 안 봐요. 2번 다시 우리 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그러든 내가 그랬다고? 너는 그 말을 믿니? 믿어? 제가 계단에서 구르고 새끼 잃은 게 왜 내 잘못이야?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감정 하나 없는 얼굴로 끝났던 음성 녹음을 재생했고 다시 시작된 소리에 시어머니 얼굴은 삽시간에 창백하게 질려갔어요. 그리고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걸 녹음을 했어? 이 여우 같은 년이? 그 입 좀 다물어요. 이런 얘기 듣고 충격받고 안 쓰러질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엄마는 직접적으로 해만 안 가한 거지 간접적으로는 저희한테서 자식을 빼앗은 거예요. 아들 인생 살려준 사람한테 평생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고작 변호사 사무실에 눈이 멀어서 이딴 짓을 해요? 나는 엄마 같은 사람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 잘못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 모르고 살 각오도 하고 있어요. 나가세요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요. 남편은 무섭게 시어머니를 떠밀어 병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밖에서는 몇 번의 신랑이 하는 소리가 더 들려왔고 듣기에는 병원 관계자가 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다시 병실에 들어와서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인에게 저런 어머니만 없었어도 제가 상처를 받거나 우리 아이가 잘못될 일은 안 생겼을 거라고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더군요. 저는 남편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기에 별말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의 어깨를 끌어안고 천천히 토닥거렸어요.
저는 퇴원을 한 뒤 친정으로 향했어요. 제게 있었던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아예 남편과도 이혼을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어머니와 연락을 할 수 있으니 당장 그렇게 용서도 못할 지방과 갈라서라고요. 남편은 3일 동안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절대로 본인이 먼저 어머니께 연락할 일 없을 거고 먼저 연락이 오게도 하지 않겠다고요. 원하신다면 직접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써서 다른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받을 테니 믿어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저와 살 집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동안 저는 친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마음 놓고 지냈고 남편은 집 알아보고 일하면서 로펌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짐을 뺀 것도 남편과 시누이였어요. 제게 일어난 사건을 전해들은 시누이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저를 찾아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집에 있는 저의 물건을 빠르게 가지고 갈 수 있게 정리를 해준 것도 바로 시누이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본인도 독립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원래 독립을 할 예정이었지만 제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시어머니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독립할 계획을 앞당겨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의적으로 시어머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지금까지 제가 기만당하고 끝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는 생각에 숨을 제대로 못 쉴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일 후에 틈틈이 상담도 받고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니 그나마 회복이 빨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1달 반 동안의 고생 끝에 저희가 이사 갈 만한 집을 찾았고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찾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전에 저희 아버지 집으로 2번 정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한 번은 제가 받았고 한 번은 아버지께서 받으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끊었지만 아버지는 냅다 쌍욕을 퍼붓고 끊으셨네요. 이사 후에도 시누이를 들들 볶아 이사간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셨지만 소용없었고 몇 번 제가 다니는 학교나 남편의 로펌으로 찾아간 것 때문에 남편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만 찾아오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찾아오진 않으셔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100이면 100 다 시어머니였어요. 이제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사건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넌지시 남편에게 말했어요. 부모 자식 관계까지 끊고 싶지 않으니 원한다면 당신만 시어머니와 보고 지내도 된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엄마 욕심 때문에 상처받고 잃은 게 많아. 알잖아. 당신이 받은 상처만큼 나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나도 엄마한테 연락할 일 없어.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싹 사라지고 또 한 번 남편이란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쩌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연락할 생각이 없네요. 시어머니의 욕심만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었고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변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던 게 사실이기에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어머니의 눈먼 욕심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시어머니는 제게 송충이는 풀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정말 분수에 만족하고 살아야 할 송충이는 제가 아닌 시어머니 자신이었네요. 저는 이전에 찰나로 느낀 행복한 일상만큼 새로운 인생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몸에 난 상처도 마음에 난 상처도 느리긴 하지만 회복하고 있으니 부디 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저 제 이야기를 듣고 작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